여러분은 2024년 여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뉴욕시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다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 기자가 폭염 속에서도 축제처럼 여름을 즐기는 나라가 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거야? 미국 언론계에서도 믿을 수 없다며 허탈해했는데요. 유럽 모든 국가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던 폭염 속 일상생활을 한국은 단순히 해결한 게 아니라 아예 축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문화를 만들었을 리 없다며 의심하던 그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확인한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에서 12년간 문화기자로 일해온 올리비아 존슨입니다. 2024년 여름, 뉴욕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센트럴파크에서 측정된 기온만으로도 연일 화씨 95도, 섭씨 35도를 넘나들었죠. 저는 에어컨이 고장난 지하철에서 기절할 뻔했고 거리 곳곳에서는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 발표로는 7월 한 달 동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47명, 온열 질환 환자가 무려 1,200명을 넘었어요. 제가 사는 어퍼이스트 사이드도 정전이 자주 발생했죠. 하루는 밤 10시에 전기가 나가서 새벽 4시까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다 열어도 바깥 온도가 32도라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한국인 친구 지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리비아, 한국에 와봐. 우리는 여름을 즐긴다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덜 덥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민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름을 피하지 않아. 오히려 더 뜨겁게 맞서 이겨내지. 회사에서는 마침 여름철 세계 각국의 폭염 대응 문화를 다루는 특집 기사를 찾고 있었어요. 편집장에게 한국 취재를 제안했을 때 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도 더울 텐데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하지만 결국 승인을 받았고 저는 7월 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죠. 제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뉴욕을 떠나기 전날 밤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뉴욕의 여름밤을 보냈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습도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보였지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바깥 기온이 37도를 넘나드는데도 공항 내부는 쾌적하기 그지없었어요. 뉴욕의 JFK 공항이라면 이미 에어컨이 과부하로 멈춰섰을 상황이었죠. 더 놀라운 건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모두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더우시죠? 공항철도 타시면 시원할 거예요. 안내데스크 직원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면서 더욱 놀랐어요. 지하 깊숙한 플랫폼까지 시원한 냉기가 가득했고 전동차 안은 마치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생각하면서 쓴웃음이 나왔죠. 우리는 여름이면 지하철역에서 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더운데 에어컨이 적절하게 틀어져 있으니 시원하네요. 기사님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어요. 손님, 여름엔 시원해야죠. 우리나라는 더위를 이기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더위로 고생하면 안 되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로비부터 복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든 공간이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어요. 뉴욕에서라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로비 냉방도 제한하는데 말이죠. 체크인을 하면서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모든 공간을 냉방하면 전기요금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직원분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습니다. 단열이 잘 되어 있고 적정 온도로 맞춰 놓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괜찮아요. 방에 들어가니 에어컨이 이미 22도로 설정되어 있었고 리모컨을 보니 18도까지 내릴 수 있더라고요. 첫날 저녁 호텔 근처 명동을 산책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었는데도 기온이 33도나 됐어요. 하지만 모든 상점, 카페, 식당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시원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한 카페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더운데 실내는 시원해야죠. 다음 날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는데 지하 3층 깊이의 플랫폼까지 시원했고 승객들 모두가 깔끔한 차림새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출근길 러시아워인데도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지하 상가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연결된 거대한 공간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냉장고 같았습니다. 편의점, 카페, 상점은 물론이고 지하보도까지 모든 곳이 시원했어요. 곳곳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 표지판을 발견했는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상점들까지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무료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 서점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도 되나요? 물론이죠. 더우시면 얼마든지 쉬다 가세요.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쉬시는 게 중요해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배려였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음료 하나 주문하지 않으면 눈치를 봤거든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길거리를 걸어봤습니다.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갔는데 버스 정류장마다 에어컨이나 대형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지역에는 쿨링포그 시스템까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도 그늘막과 미스트 분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마저 완벽하게 냉방이 되어 있었어요. 휴지와 비누는 물론이고 손건조기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말을 걸어봤어요. 이렇게 더운데 힘드시죠? 괜찮아요. 중간중간 시원한 곳에서 쉴 수 있어서요. 그리고 시에서 무더위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줄여주거든요. 지민을 만나서 코엑스몰로 갔는데 이 거대한 지하 쇼핑몰 전체가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어요. 지민이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폭염을 자연재해로 인식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시민들이 더위로 고생하지 않도록 인프라를 구축한 거야. 명동과 강남 지역을 둘러보니 쇼핑몰마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에어컨 냉기가 거리로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설 같았습니다. 한 백화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어두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렇긴 하지만 손님들과 지나가는 분들이 더위로 고생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름에는 서로 도와야죠. 셋째 날, 지민이 저를 삼계탕 전문점으로 데려갔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7도 폭염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닭고기 국물을 먹겠다니요. 미쳤어? 이런 날씨에 뜨거운 걸 먹으면 열사병으로 죽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줄을 서 있는 할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더운데 뜨거운 국물을 드시면 더 더워지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친근하게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아가씨, 그게 아니야. 더운 걸 먹고 땀을 내면 오히려 시원해져. 우리 조상님들이 몇 천년 동안 터득한 지혜란 말이지. 식당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더운 것을 더운 것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이기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죠. 몸에서 땀을 내면서 체온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거예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삼계탕을 먹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인삼, 대추, 찹쌀이 들어간 진한 국물을 마시며 땀을 쏟아냈는데 그 후에 느껴지는 시원함은 에어컨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몸 안에서부터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옆 테이블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젊은 양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천년 동안 이렇게 더위를 이겨왔어요.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이기는 거지. 에어컨 없던 시절부터 이렇게 더위를 다스려왔단 말이야.
식당을 나오면서 지민이 설명해줬어요. 이열치열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야. 실제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땀을 통해 체온이 조절돼. 그리고 인삼 같은 약재들이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거지. 한 젊은 직장인이 옆에서 말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복날마다 삼계탕을 먹어요.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력이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걸. 더위를 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였어요. 한국인들은 수천 년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저녁이 되자 지민이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37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한강공원 일대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치킨과 맥주를 들고 강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이런 날씨에는 모든 사람이 실내로 피했을 텐데 말이죠. 돗자리를 깔고 앉아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자전거를 타며 강변을 달리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한 젊은 커플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더운데 왜 밖에 나와서 맥주를 마시세요? 여름이니까 밖에 나오는 거죠. 에어컨 켜놓은 집에만 있으면 여름을 제대로 못 느끼잖아요. 한강에서 바람 맞으며 치맥하는 게 우리만의 여름 문화예요. 버스킹 공연도 열리고 있었어요. 무더위 속에서도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걸 즐겁게 지켜보는 시민들. 한 버스킹 가수가 말했어요. 더워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힘이 나요. 여름밤의 낭만이죠. 한 가족이 돗자리를 깔고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름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즐기는 거죠. 더위도 계절의 일부니까요. 아이들에게도 더위를 무서워하지 말고 즐기라고 가르쳐요. 강변에는 분수대와 미스트 시설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름에는 물과 함께 놀아야죠. 아이들이 더위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일본인 관광객 하루카 씨도 만났어요. 도쿄 스미다강에서도 맥주를 마실 수 있지만 한강이 다른 이유는 역시 한국 드라마예요. 한강에서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보며 이곳에서 즐기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인들에게 여름은 견뎌야 할 시련이 아니라 즐겨야 할 축제 같은 존재였어요. 다음 날 지민의 고향인 경기도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또 다른 한국의 여름 문화를 만날 수 있었어요. 계곡 주변에는 평상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발을 물에 담그고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계곡에서 수박을 냉각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냉장고 없던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자연의 힘을 빌려 더위를 이겨왔지. 전기 없이도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자연이 주는 선물이란 말이지. 계곡 다리 밑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계셨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더위를 이기는 건 기계의 힘만이 아니야. 자연을 이해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이 그늘과 바람이면 충분해. 그분들이 준비해온 보리차 한 잔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인공 음료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시원함이었습니다. 보리차는 몸에 열을 내려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야. 콜라보다 훨씬 몸에 좋지. 계곡에서 만난 한 가족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어요. 더운데 왜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드세요?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더울 때 더 뜨겁게 먹으면 오히려 시원해져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있으면 더위도 잊게 되죠. 이게 우리만의 여름나기예요. 어린 아이들은 계곡물에서 물총놀이를 하며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더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에어컨만 있는 곳에서 자라면 자연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한 청년이 말했어요. 도시에서는 에어컨으로 더위를 피하지만 여기서는 자연과 함께 더위를 이겨내는 거예요. 훨씬 건강하고 시원해요. 이때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은 더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더위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로 돌아온 후 지민이 워터밤 축제에 데려갔습니다. 폭염 속에서 물총 싸움을 하며 EDM 음악에 맞춰 춤추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뉴욕에서라면 이런 날씨의 야외 축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텐데 말이죠. MC가 무대에서 외쳤습니다. 오늘 38도. 더워서 미칠 것 같지? 그럼 더 뜨겁게 놀아보자. 관중들은 환호하며 더욱 신나게 물을 뿌리고 춤췄어요. 폭염을 축제의 일부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한 대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더운데 힘들지 않나요? 더우니까 더 재밌어요. 시원한 실내에만 있으면 여름의 생동감을 못 느끼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놀고 나서 집에 가서 샤워하면 그게 진짜 여름이에요. 축제장 곳곳에는 쿨링존이 설치되어 있었고 무료로 얼음물과 수건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 스태프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더운데 일하기 힘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기분이 좋아져요. 더위를 이기고 함께 즐기는 거죠. 한 20대 여성이 말했어요. 워터밤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에요. 더위를 이기는 우리만의 방식이죠. 외국 친구들이 와서 보면 다들 놀라요.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축제를 하냐고. 축제가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팥빙수를 먹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화였어요. 더위로 달아오른 몸을 달콤하고 시원한 디저트로 식히는 것. 뉴욕의 아이스크림과는 차원이 다른 정교함과 맛이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팥빙수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에요.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우리만의 문화죠. 옛날부터 여름하면 팥빙수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인 이열치열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축제 문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더위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극복하는 창의적인 방법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사를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이기고 즐기고 함께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낸 나라였다는 것을. 기사 제목을 폭염을 이기는 나라, 한국, 여름을 설계한 도시의 비밀로 정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냉방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이열치열의 철학,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적 지혜, 그리고 젊은 세대의 창의적인 여름 문화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름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친구로 여기며 함께 즐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열치열이라는 수천 년 된 지혜부터 최첨단 냉방 인프라까지 한국은 폭염조차 축제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나라다. 기사가 게재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온라인 기사 중 일주일간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고 소셜미디어에는 이열치열이 뭐야? 한국처럼 여름을 살아보고 싶다. 한강에서 치맥해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CNN에서 전화가 왔어요. 올리비아, 한국의 여름 문화에 대한 후속 취재를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나? BBC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중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왜 우리는 여름을 적으로만 생각했을까? 한국인들처럼 여름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시카고에 사는 한 독자는 우리 동네에도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달라고 시청에 건의했다고 했어요. 몇 달 후 뉴욕시에서도 한국의 무더위 쉼터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이열치열 음식 페스티벌이 열렸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강 스타일의 야외 치맥존을 만들었어요. 워싱턴 DC의 한 공원에서는 한국식 팥빙수 카페가 문을 열었죠. 한국의 여름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어요. 내 나라가 정말 대단해. 전 세계가 한국의 여름 문화를 배우려고 해.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몇천 년 동안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왔으니까. 1년 후 제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에미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더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위와 춤추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들의 지혜 덕분에 전 세계가 여름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은 자연과 싸우는 대신 자연과 함께 사는 방법을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온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현대 기술과 완벽하게 결합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여름 문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폭염이 닥칠 때마다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폭염도 축제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지혜를 만들어냈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의 여름을 바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꺼운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바이칼 호수 위를 덮고 있던 1m 두께의 얼음이 순식간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관광객들의 비명소리가 시베리아 벌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규모 7.8의 지진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얼음이 갈라져요. 순식간에 200명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한복판에서 말이죠. 세계 최고의 구조 전문가들이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한 구조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은 2500만 년 호수가 간직한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바이칼 호수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라 블랙우드입니다. 영국 극지연구소에서 25년간 빙하를 연구해왔죠. 남극에서 북극까지 얼음과 관련된 모든 재난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2018년 2월 14일 오후 3시 27분.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바이칼 호수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호수가 분노한 듯 흔들렸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아론섬 관광객들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 관광객 200명이 섬에 갇혔다는 거였어요. 문제는 지진으로 호수 얼음이 거대하게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1m 두께의 견고한 얼음이 마치 유리처럼 쪼개져 버렸거든요. 헬기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요. 얼음 조각들이 너무 위험합니다. 선박 접근도 막혔어요.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있었고 고립된 사람들에게는 식량이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블랙우드 박사님, 이번 구조작전을 총지휘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극지 구조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최고의 팀들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해요. 일주일이면 사람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구조팀이 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요? 이런 극지 상황에 무슨 경험이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극지 구조에 무슨 전문성이 있겠어요? 10년 전 알래스카에서 이누이트족 가이드가 개들 행동으로 위험을 경고했지만 무시했다가 눈사태로 동료를 잃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물의 직감이나 전통적 방법을 맹신하면 안 된다고 더욱 확신하게 됐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국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성호입니다. 젊은 한국인 남성이 저에게 인사했어요. 그 뒤로 구조대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내린 것들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3마리였거든요. 죄송한데. 이게 뭡니까? 저희 특수구조견들입니다.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라고 하는데요. 한국 전통견들. 처음 들어보는 견종들이었어요. 하얀 개, 누런 개, 털이 긴 개. 마치 동네에서 아무 개나 데려온 것 같았죠. 김 대리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구조견들을 데려왔거든요. 최고의 구조견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일 셰퍼드나 세인트 버나드도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는 아시아 개들이 무슨 최고라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정찰 임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구 구조견들이 얼음 위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노르웨이 팀 구조견 2마리가 얼음에 빠져 저체온증으로 후송됐고 핀란드 팀 허스키들도 바이칼 호수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호 대리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견 3마리를 풀어놓았어요. 잠깐 위험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개들이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얀 진돗개가 앞장서고 풍산개와 삽살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개들이 빠졌던 그 위험한 구역을 완벽하게 피해가고 있었거든요. 10분 후 한국 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얀 진돗개가 제 발밑에 작은 나뭇가지를 떨어뜨렸어요. 안전한 루트의 표시입니다. 저 개가 길을 찾았어요. 김성호 대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개들이 표시한 길로 다른 구조견들을 보내자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영하 40도. 사람이 밖에서 30분도 버틸 수 없는 온도였어요. 늑대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소 30마리 이상으로 보입니다. 아론섬으로 건너가서 관광객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에 굶주린 시베리아 늑대떼가 얼음을 건너 섬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무전기로 섬 주민 바토 할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진 때문에 먹이 사슬이 무너졌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이 필사적으로 먹이를 찾고 있어요. 지금 섬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광객들을 마을 회관에 모아뒀지만 늑대들이 점점 포위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얼음이 너무 불안정해서 대규모 구조대가 섬에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김성호 대리가 나섰어요. 그리고 한국 구조대원 3명과 함께 개 3마리를 데리고 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얼음도 불안정한데 늑대 30마리까지. 우리 개들은 늑대와 같은 조상을 가졌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30분 후 아론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개 3마리가 마을 회관 앞에서 늑대떼와 맞섰어요. 진돗개가 늑대 우두머리를 얇은 얼음으로 유도해 빠뜨리고 풍산개는 지구력으로 늑대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삽살개는 긴 털로 늑대들을 혼란시켰고요. 한국 구조대원들과 마을 주민들도 조명탄과 횃불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풍산개가 다리에, 진돗개가 옆구리에 상처를 입는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1시간 후 몇 마리 늑대가 무력화되자 나머지들이 섬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호수의 얼음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진이다. 규모 6.5의 여진이었습니다. 이미 불안정했던 얼음이 더욱 심하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섬이 완전히 고립돼 버려요. 섬과 육지를 연결하던 얼음길이 모두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차가운 바이칼 호수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때 부상당한 한국 개들이 또다시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진돗개가 갑자기 특정 방향을 가리키며 짖기 시작했어요. 풍산개와 삽살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방향에서 희미한 빛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바이칼 호수 깊은 곳에서 말이에요. 저 빛이 뭔지 아십니까? 바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바이칼 호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빛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90년 전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전설이 있습니다. 호수가 가장 위험할 때 고대의 수호신들이 나타나 길을 열어준다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전설 이야기라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개 3마리가 갑자기 그 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부상을 입었는데도 말이죠. 위험해요. 얼음이 더 깨질 수 있어요.
김성호 대리가 개들을 막으려 했지만 진돗개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괜찮다,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개들이 발을 디딘 곳마다 얼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갈라진 틈들이 서서히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호수 깊은 곳에서 올라온 빛이 얼음 표면을 따라 퍼져나가면서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바토 할아버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빛의 길이에요. 한국 개들은 더욱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진돗개는 마치 그 길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따라가 보시죠. 김성호 대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경로는 막혔고 구조 헬기도 강풍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개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길은 정말 안전했어요. 다른 곳은 여전히 갈라지고 있는데 개들이 지나간 곳만큼은 견고했습니다. 20분 후, 우리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수 중앙에 거대한 동굴 입구가 나타난 거였어요. 얼음이 둥글게 녹아내리면서 마치 터널처럼 생긴 길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개들이 전혀 놀라지 않고 그 동굴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잠깐,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삽살개가 뒤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신비로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 한국 개들과 똑같은 모습의 개들이 있었어요. 이건 언제 그려진 건가요? 최소 수천 년은 된 것 같은데. 벽화 속에는 개 3마리가 얼음 위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벽화 옆에는 한국어와 비슷한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김성호 대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진돗개가 특정 벽화를 발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호수를 건너는 안전한 길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2500만 년 된 바이칼 호수가 간직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벽화의 지도를 따라 동굴을 통과하자 섬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이 길로 가면 관광객들을 구할 수 있어요. 한국 개들이 앞장서서 통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길은 완전히 안전했어요. 30분 후, 우리는 아론섬 마을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가 왔어요. 200명의 관광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이틀간 굶주리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침착하게 한 명씩 따라오세요. 김성호 대리가 구조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한국 개들은 다시 지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을 안전하게 육지로 옮겼어요. 6시간에 걸친 구조작전 끝에 200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거든요. 구조작전이 끝난 후 바토 할아버지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우리 조상들이 바이칼 호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빙하기 시대에 개들과 함께 이곳에서 남쪽으로 이주해 한반도까지 갔죠. 그럼 벽화 속 개들이. 네, 바로 한국 개들의 조상들이에요. 이곳이 한국 개들의 고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이칼 호수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한국 개들이 이곳을 처음 와봤는데도 길을 알고 있었던 이유,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던 이유. 이곳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이었던 거예요. DNA에 새겨진 기억이었군요. 김성호 대리가 말했습니다. 수천 년 전 조상들의 기억이 유전자에 남아 있었던 거죠.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구 과학기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동양의 전통과 지혜에도 놀라운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무시했던 것을.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동서양의 과학기술과 전통 지혜를 결합한 새로운 구조 기법을 개발하고 있죠.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는 국제적인 구조견으로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바이칼 호수 지하 동굴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다는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죠. 엄마, 한국 개들이 정말 사람들을 구했어요? 제 딸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우리도 한국 개 키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김성호 대리님께 연락해서 정보를 얻어보자. 지금 우리 가족은 진돗개 입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엔 한국을 방문해서 김성호 대리님과 그 용감한 개들을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바이칼 호수의 얼음 위에서 일어난 기적. 그 기적을 만든 건 한국 개들의 용기와 수천 년 된 전통의 힘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